저는 15년 동안 자기애성 인격장애자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수이고 현재 42살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이제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만약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우리 모두가 함께 치유하고 성장하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이 이야기를 나눌 용기를 줍니다. 2008년 봄, 저는 27살이었습니다. 신촌의 한 카페에서 대학원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민호였고 그는 마치 운명처럼 제 인생에 나타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는 달랐습니다. 제가 읽고 있던 심리학 책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고 제 꿈과 열정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을 걸었고 그는 제 말 하나하나에 귀 기울였습니다. 지수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은 처음 만났어요. 그의 말은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박사과정을 준비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결혼도 안 하고 공부만 한다고 걱정했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이 옳은지 의심하고 있었는데 민호는 마치 제 영혼을 읽은 듯 정확히 제가 듣고 싶었던 말들을 해줬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폭풍처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사다 주고 점심시간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수 씨가 행복하길 바래요. 당신이 웃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제 하루가 빛나요. 주말마다 특별한 데이트를 계획했습니다. 남이섬으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인사동에서 전통 찻집을 방문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집을 선물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청혼했습니다. 지수 씨, 당신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나의 여왕이 되어주세요. 명동의 한 레스토랑에서였고 바이올린 연주자까지 불러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바로 러브 보밍의 절정이었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은 상대방을 사로잡기 위해 초반에 과도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붓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평생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이해심 많고 배려 깊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거울처럼 당신이 원하는 이상형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통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작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 민호는 처음에는 당신이 입으면 다 예뻐요 라고 했지만 제가 A라인 드레스를 선택하자 미묘하게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머메이드 라인이 지수 씨 몸매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제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호를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가 원하는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신혼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도봉구의 조용한 동네를 원했지만 그는 강남구의 비싼 아파트를 고집했습니다. 우리 신혼집이 초라하면 안 되죠. 제 동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그의 체면을 생각해서 동의했고 부모님께 대출 보증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2009년 가을 우리는 잠실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이 200명이 넘었는데 대부분 민호의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제 대학 친구들은 몇 명밖에 초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을 초대해야 제 승진에 도움이 돼요. 지수 씨 친구들은 나중에 따로 만나면 되잖아요. 결혼식 날 민호는 완벽한 신랑이었습니다. 신부인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답사에서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객들은 우리를 보며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축하해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느꼈습니다.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갔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수상 방갈로에서의 로맨틱한 시간들. 민호는 여전히 다정했고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에도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스노클링을 하다가 해파리에 쏘여서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달려가 여보, 해파리한테 쏘였어요 라고 말하자 그는 잠시 제 팔을 보더니 별거 아니네요.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제가 오버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신혼 초 몇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아침마다 키스하며 출근했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박사과정 공부를 계속했고 민호는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6개월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늦게 퇴근했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하루 어땠는지 물어봐도 그냥 그랬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민호의 셔츠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 향수 냄새는 뭐예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사 후배랑 프로젝트 미팅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 질투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는 단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어느새 제가 의심 많고 질투 심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예민했나 봐요. 저는 사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은 정당화하면서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상대방의 성격이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몰아가는 것. 저는 점점 더 제 감정과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봄, 저는 박사 논문 주제로 애착이론을 선택했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칭찬해 주셨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교수님이 제 논문 주제가 참신하대요. 민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박사 따서 뭐 할 건데요? 어차피 취직도 안 되는데. 그의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니에요. 전 나중에 상담센터라도 열 수 있어요. 민호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담센터? 지수 씨가 남의 상담을 해줘요? 자기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제가 평생 꿈꿔온 일을 그렇게 하찮게 만들어버리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민호 말이 맞는 걸까? 내가 너무 비현실적인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그해 여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검사기에 두 줄이 나타났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요. 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이요. 제가 승진 심사 받는 시기인데. 그의 첫 반응은 축하가 아니라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온 민호는 형식적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기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분간 집안일 잘 챙겨야 할 거예요. 제가 승진하려면 집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임신 기간 동안 저는 끔찍한 입덧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날은 화장실에서 나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민호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는 저도 피곤해요. 임신한 건 지수 씨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 혜진이가 문병 왔을 때 민호는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민호 씨가 많이 도와줘?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쁜데도 잘 챙겨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11년 1월,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서연이로 지었습니다. 분만실에서 아기를 안았을 때 저는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호는 아기가 울면 짜증을 냈습니다. 좀 조용히 못 시켜요? 내일 중요한 회의 있다고요. 새벽에 수유를 하느라 잠을 못 자는 저를 보며 엄마들은 다 그렇게 키워요.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산후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민호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20kg이 늘어난 제 모습이 낯설었고 샤워할 시간도 없어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퇴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살찐 것 같은데 관리 좀 하는 게 어때요? 제 동료 아내들은 출산하고도 날씬하던데. 그날 밤 저는 욕조에 앉아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서연이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고 민호는 거실에서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민호의 평가절하는 계속됐습니다. 제가 아기 때문에 박사과정을 휴학하자 역시 끝까지 못할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면 우리 엄마 음식이 더 맛있는데 라고 비교했습니다. 제가 새로 산 옷을 입으면 그 옷이 지수 씨한테 어울려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자존감을 갉아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요? 상처받잖아요. 하지만 민호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농담이었어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전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점점 저는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제가 예민한 사람, 이해력 없는 사람이 될 뿐이었으니까요. 서연이가 돌이 되던 해 저는 제 대학 동창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2년 만에 열리는 모임이었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회가 있는데 다녀와도 될까요? 서연이는 시어머니께 맡기고 민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토요일에요? 그날 제 회사 골프 모임 있는데 지수 씨가 집 비우면 누가 애를 봐요? 그럼 시어머니께. 우리 어머니를 무슨 파출부로 아세요? 그리고 동창회 가서 뭐 하려고요? 옛날 남자친구들 만나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동창회에 가지 못했고 그날 민호는 아침 일찍 골프를 가고 저는 집에서 서연이와 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립화 전략이었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은 파트너를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천천히 분리시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금지합니다. 친구들이 연락하면 그 친구랑 만나면 기분 나빠요 라고 말하거나 가족 모임에서는 당신 가족들은 저를 무시해요 라고 불평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점점 더 가해자에게만 의존하게 되고 외부의 시각이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저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바빠서, 나중에는 민호가 싫어해서, 마지막에는 제가 부끄러워서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제 초라한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행복하게 결혼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친정에 가면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지수야, 민호가 잘해줘? 네 엄마 잘해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이것이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더 잘하면, 더 예쁘면, 더 현명하면 민호가 변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대 관계의 함정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더 노력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2013년 서연이가 3살이 되던 해 민호는 승진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기분이 좋아 보였고 저는 조심스럽게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당신 노력의 결과예요. 민호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제 실력이니까요. 그나저나 지수 씨는 아직도 박사 안 끝냈어요?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키우느라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는데 그는 마치 제가 게으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노트북을 켜서 제 논문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3년 전에 쓰다만 문장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안정의 착은 어린 시절 일관된 돌봄을 받았을 때 형성된다. 저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저는 제 꿈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당했습니다. 민호의 꿈을 위해서, 민호의 커리어를 위해서, 민호의 체면을 위해서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민호는 승진 축하 파티를 회사 동료들과 했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지수 씨가 가면 분위기 어색해질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서연이와 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지만 저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의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는 샤워 중이었고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오빠, 오늘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보낸 사람은 예은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예은이가 누구예요? 민호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회사 후배요. 왜요? 근데 왜 하트를 보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요. 별 의미 없어요. 또 의심하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지수 씨는 왜 이렇게 불안해요? 전 바람 피울 시간도 없어요. 회사 일로 바쁘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바람을 피운다면 그건 당신이 매력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의 말은 칼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각관계 만들기, 소위
트라이앵글레이션입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은 파트너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제3자를 끌어들입니다. 실제로 바람을 피우든 안 피우든 그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파트너가 더 노력하게 만들고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높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민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가 늦게 들어오면 혹시 예은이를 만난 건 아닌지, 샤워를 오래 하면 혹시 증거를 없애는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이렇게 집착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계속해서 제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오늘 예은이가 프레젠테이션 정말 잘하더라고요. 똑똑하고 예쁘기까지 해요. 회사 신입 여직원이 저한테 호감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제자리에 와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예뻐져야 하고, 더 똑똑해져야 하고, 더 재미있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서연이가 자고 나면 집에서 운동 동영상을 보며 땀을 흘렸습니다. 3개월 만에 10kg을 뺐습니다. 민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도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야.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래요? 별로 티 안 나는데요. 저는 그날 밤 또 울었습니다. 2015년 서연이가 유치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조금의 자유시간이 생겼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7년 동안 저는 오직 엄마이자 아내였을 뿐 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도서관을 지나가다가 심리학 책 코너가 보였습니다. 무심코 들어가 책들을 훑어보다가 한 권의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르시시즘,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이해.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는데 마치 제 이야기를 쓴 것 같았습니다. 초반에 과도한 애정 표현, 점진적인 평가절하, 가스라이팅, 고립화, 삼각관계. 모든 것이 민호의 행동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도서관 의자에 앉아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 민호가 문제였어. 그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민호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분석적으로. 그가 저녁에 돌아와서 제게 한 첫 마디는 저녁은 뭐예요? 였습니다. 안부도 인사도 없이 식사 중에 서연이가 유치원 이야기를 하자 조용히 해. 아빠 피곤해라고 말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했습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제 하루는 어땠는지 안 궁금해요? 민호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궁금하죠. 그래서 어땠어요? 하지만 제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그는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짜로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본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멈췄고 민호는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주말 서연이가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 함께 놀이공원 갈까요? 민호는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전 피곤해요. 지수 씨가 데리고 가요. 가족끼리 함께 가면 좋잖아요. 왜 자꾸 저한테 강요해요? 전 쉬고 싶다고요. 결국 저는 서연이와 둘이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데 우리는 둘뿐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빠는 안 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민호는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맥주캔과 과자 봉지로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야, 이 XX야. 왜 그렇게 플레이해? 서연이가 아빠의 욕을 듣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재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도 될까?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고 화를 내고 욕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면 서연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결심과 실행은 달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했고 집도 민호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민호 없이 살 수 있을까? 15년 동안 저는
제 결정을 한 번도 스스로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민호의 의견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2016년 봄, 저는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상담받고 싶은데요. 상담사 선생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첫 상담날, 저는 선생님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수치심, 죄책감. 선생님은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수 씨, 당신은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애성 인격 장애자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은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그들과의 관계에서 희생하는 것은 저 자신뿐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을 받기 시작한 것을 민호는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 2회 오후에 외출해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뭘 하는지.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제가 요즘 어디 가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민호는 뉴스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왜요?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 그냥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지수 씨 일은 지수 씨가 알아서 하는 거죠. 전 관심 없어요. 그의 솔직한 대답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관심을 구걸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평가절하에 대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오늘 음식 별로네요 라고 말하면 예전에는 미안해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라고 사과했지만 이제는 그래요? 제 입맛에는 괜찮은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당신 그 옷 이상해요 라고 말하면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민호가 화를 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민호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변화한 것조차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2017년, 저는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민호 몰래 제 명의로. 그리고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에서 아껴서 친정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서연이 학원비를 아껴서 한 달에 30만 원, 많을 때는 5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그것은 제 자유를 위한 씨앗이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시간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저는 상담사 자격증을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집에서 민호가 없을 때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미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18년 봄, 저는 2급 상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는 관심도 없고 말해봤자 폄하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해 여름, 저는 작은 상담센터에서 시간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3회, 하루 4시간,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그것은 제게 경제적 독립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전문가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담 일을 하면서 저는 많은 내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여성들이 정서적 학대 관계에 갇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저 자신도 치유됐습니다. 2019년, 서연이가 8살이 되던 해,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호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정도, 그의 사랑도, 그의 존재도.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이를 친정에 맡기고 저는 민호와 단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민호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요? 우리 이제 같이 살 수 없어요. 민호는 잠시 멍하니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농담이죠? 지수 씨가 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전 이미 준비했어요. 일도 하고 있고 돈도 모았어요.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일? 무슨 일을 해요?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2년째요. 제 허락도 없이? 허락이 필요한가요? 제 인생인데요. 이 순간 저는 처음으로 민호에게 제대로 맞섰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저를 15년 동안 무시했어요. 평가절하했어요. 저의 꿈을 짓밟았고 저의 자존감을 파괴했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민호는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당신을 먹여 살렸잖아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것이 저를 무시할 권리를 주나요? 그 다음에는 회유했습니다. 지수 씨,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백 번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은 파트너가 떠나려 할 때 갑자기 변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을, 실제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돼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민호는 마지막으로 협박했습니다. 이혼하면 서연이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당신은 한 푼도 못 받을 거예요. 해보세요. 전 변호사도 준비했어요. 사실 변호사 상담을 받은 것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게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민호의 정서적 학대를 입증할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절대 이혼 안 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를 데리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었습니다. 좁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민호는 계속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난 문자들. 당신이 후회할 거예요. 당신 없어도 전 잘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애원하는 전화들. 지수야, 다시 생각해봐. 우리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자랑. 저 요즘 괜찮은 사람 만나고 있어요. 당신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후버링입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은 파트너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화내기, 애원하기, 회유하기, 질투 유발하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오직 서연이에 관한 필수적인 연락만 변호사를 통해 했습니다. 2020년 겨울, 우리는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님이 이혼을 선고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 안도감, 두려움, 희망,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서연이 양육권은 제가 가졌고 민호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은 반반 나눴습니다. 집은 팔아서 반씩 나눴고 저는 그 돈으로 작은 두룸 전세를 구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2월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유를. 이혼 후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서연이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아빠랑 살 수 없어?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며 설명했습니다. 서연아, 엄마와 아빠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하지만 엄마와 아빠 모두 너를 사랑해.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서연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집안 분위기가 평화로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아빠의 화난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고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 자신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5년 동안 민호의 의견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조차 고민됐습니다. 이걸 먹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점점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뭘 먹든 뭘 입든 뭘 하든 그것은 온전히 제 선택이라는 것을. 그 자유가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나중에는 짜릿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저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좋아했던 요가를 다시 배웠고 등산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여줬습니다.
친구 혜진이와도 다시 연락했습니다. 지수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힘들었어. 근데 이제 괜찮아. 혜진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네가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 괜찮아. 나도 숨겼으니까.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5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1년 저는 상담센터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더 이상 시간제가 아니라 풀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급여도 늘었고 안정감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했습니다. 제 힘으로 서연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 일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과의 관계에서 회복하는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담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저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치유에 도움이 됐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저는 나르시시즘 전문 상담사가 됐습니다. 추가 교육을 받고 관련 서적들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즘 생존자 지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모임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2년 전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자신감 없고 불안하고 자책하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그들도 변화했습니다. 웃음을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했습니다. 회복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참았으면 가정이 유지됐을 텐데. 서연이에게 미안하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수 씨,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그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저는 조금씩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그리움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끔 민호가 그리웠습니다. 정확히는 초반에 그 다정했던 민호가. 하지만 상담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저를 사로잡기 위한 가면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2023년 서연이가 12살이 되던 해 저는 서연이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아빠와 이혼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서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슬펐어요.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데 우리는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정말? 네. 예전에는 엄마가 자주 울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웃어요. 그게 더 좋아요. 서연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연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자도 혼자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불행한 관계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저는 44살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서연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며 주말에는 지원 그룹을 운영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지만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기대됩니다. 누가 저를 평가절하하지 않고 누가 제 기분을 망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즘 생존자들을 위한 책을 쓰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당신도 벗어날 수 있다고, 당신도 행복할 수 있다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파트너가 당신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하고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혼란스럽고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만약 지금 떠날 준비가 안 됐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깨달음부터 실행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천천히 준비하세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법적으로. 혼자 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사, 변호사, 친구, 가족.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회복하는 것은 마치 깊은 상처에서 치유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가끔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아집니다. 상처는 아물고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저의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째, 교육입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해 배우세요. 그들의 패턴을 이해하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경계선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배우고 실행하세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연습하세요. 셋째, 지지 시스템입니다.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사람들을 찾으세요. 넷째, 자기 돌봄입니다. 당신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당신의 감정, 필요, 꿈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섯째, 전문적인 도움입니다. 상담을 받으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치유하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혼 후 몇 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민호와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들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여전히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저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연애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지수야, 너는 충분히 좋아.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강하고 용감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당신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갔을 것입니다. 자존감, 자신감, 꿈, 시간, 에너지. 하지만 동시에 가르쳐준 것도 있습니다. 강인함, 경계선의 중요성, 자기 사랑의 필요성.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압니다. 미래의 파트너가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떠날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이 고통의 터널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는 그 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빛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끔 민호를 만나러 갑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서연이가 원하면 가고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오면 물어봅니다. 아빠 만나는 거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아빠는 여전히 자기 얘기만 해요. 서연이도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저는 서연이 앞에서 민호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연이의 아빠니까요. 서연이가 스스로 판단하게 놔둡니다. 작년에 민호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질투? 아니요. 안도감? 조금 걱정? 그의 새 아내를 위해서. 저는 그녀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도 곧 제가 겪었던 것들을 겪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러브 보밍, 평가절하, 가스라이팅, 나르시시스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새로운 공급원을 찾을 뿐입니다. 가끔 그녀에게 경고해주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도망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설령 제가 말한다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러브 보밍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게 물어봅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 그리고 가능한 한 그것을 합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 마시기, 공원 산책하기, 친구와 전화하기, 책 읽기.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진짜 당신의 시작입니다. 그 관계에서 당신이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저는 지금의 제가 15년 전에 저보다 훨씬 좋습니다. 물론 주름도 늘고 머리에 흰 머리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더 밝게 빛납니다. 제 웃음은 더 진실합니다. 제 삶은 더 의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용기를 내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여전히 민호와 함께 있었다면 저는 아마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을 겁니다. 제 꿈을 완전히 포기했을 겁니다. 서연이에게 건강하지 않은 관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끄럽고 취약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희망을 얻는다면, 용기를 얻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이 커뮤니티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판단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타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회복은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앞으로도 관계, 트라우마, 회복에 대한 영상들을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를 식별하는 10가지 신호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건강한 사랑을, 여러분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은 먼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15년의 어둠 속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구원자입니다.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언제나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믿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치유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수많은 생존자들처럼. 우리는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고 자신을 믿으세요. 안녕히 계세요.